IMF에서 저번 주에 내놨던 이제 경제 전망 수정 이제 1년에 몇 번 계속 수정을 해서 내는데요. 전망치 가장 최근 것을 보면 스토리는 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트웬티원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럼 그 내가 누굴까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올해도 혼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가 조금 덜 잘 나가지만 잘 나갈 나라는 일본. 자, 그럼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권역들은 내년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벨트 단디매라라는 거죠.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불거지는데 증시는 오르고 유가는 빠집니다. 금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전쟁의 공포도 이기는 셈인데 앞으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금리 인상은 진작에 끝났는데 공포 분위기에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걸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저는 교수님의 그거부터 궁금해요. 11월과 12월에 그러니까 11월에 동결할 거다. 이건 뭐 전 세계 컨센서스 같고 12월 카드를 연준이 쓴다 쓰지 않는다.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 베팅하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안 쓴다.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올해 2번 다 동결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현 시점에서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변수가 하나 있지만 제가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제발 외파리 경제학자를 좀 보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늘 그런 식이라는 거죠. 뭐라고 딱 물어보면 자, 정답은 A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라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도대체 그럼 경제학자들이랑 얘기를 하면 A를 하라는 거냐 B를 하라는 거냐 헷갈린다. 그래서 나는 외파리 경제학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데 저도 똑같은 경제학자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던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지속되어 있느냐. 특히 이번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느냐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다시 다른 부분으로 옮겨 붙느냐.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올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올해는 동결로 가고 내년에는 오히려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찌개뽕.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설사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잠깐 오른다고 해도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공급에서 충격이 있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걸 수요를 줄이겠다는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안 맞죠. 안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는 올여름에 끝났고 9월 FOMC 이후에는 그냥 연준의 잇따른 어흥 포효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예상하신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왜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낱낱이 살펴볼게요.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현재와 같이 국지전에 그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뭐 국제유가에 별 영향이 없을 텐데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참전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8불씩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럴까요,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이슬람 전문가도 아니지만 공부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분들의 사실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사는지 즉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수니파랑 시아파랑 서로 다른 종파의 이슬람 교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지상전이 예를 들어 벌어져서 저희가 좀 가자지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자지구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나머지 3방면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봉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뚫려 있는 건 하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가자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세종시만한 크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인구가 몇이냐면 230만입니다. 아우 너무 빽빽하네요. 네, 세종시 인구 40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구 밀도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실업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어디가 하마스고 어디가 민간인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결과는 불에 보듯 뻔합니다.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걸 보고 이슬람의 다른 국가들, 특히 지금 이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이쪽에서 참전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가는 것도 조금 작은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나라들이 참전을 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사실 여기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예단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얘기로는 이게 시리아 이쪽으로 조그맣게 확전이 되더라도 $8 정도 오를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 와중에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여기에 들어간다 만약에, 그러면 사실 이란은 정말 산유국인데다가 사실은 이란이 한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음에 3위의 산유국이었고 전 세계에 거의 한 10%의 원유를 담당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호르무즈 해협,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글로 전 세계 원유들의 한 공급량의 20%가 지나다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란이 참전을 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또 예전처럼 경제 봉쇄를 하고 이러면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런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제유가가 블룸버그 예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65 정도 뛰어서 이게 한 $15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유가가 높아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유가가 가장 높았을 때 피크가 제 기억에 한 $11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150의 유가라는 건 사실은 안 좋은 의미로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직까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게 오일 쇼크, 한국에서 석유 파동이라고 불렀던 그 생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는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성장률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10%대 후반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거 때문에 금리도 사실은 10%대 후반의 금리. 인플레이션의 제 기억이 맞다면 20%가 우리나라에서 넘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학계에서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정의한 용어여서 사실은 학계에서는 뭐가 스태그플레이션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생각해 보면 성장은 후퇴하면서 물가는 오르는 안 좋은 두 가지 콤보가 같이 일어나는 걸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한편으로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MF 같은 데서 그런 추산을 합니다. 1970년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 그때 70년대에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원유라는 것에 얼마나 의존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전 세계 경제가 원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원유 의존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산을 해보는데요. 이걸 보면 확실히 원유 의존도는 최근 경제가 70년대 경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변해도 상대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이 조금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얘기고요. 이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또 뭘 추산하냐 하면 GDP를 한 10,000불 정도 생산하는데 원유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즉 GDP의 원유 기여분 같은 걸 계산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2배, 일본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GDP 생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 때 원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전 세계 경제는 원유에 조금 덜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무역에서 생각하는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원유의 의존성이 높아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안 좋은 쪽의 얘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유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수님? 왜 그래요? 경제 구조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저는 그 자료
자료 보기 전에는 중국보단 낫겠지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었는데 했는데 중국은 워낙 덩치가 커서 전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단위당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취약하다 원유 가격 상승에. 네. 그리고 우리 돈값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한동안. 네. 그래서 지금 고환율에 고육 가면은 두 개 곱해버리면 우리 너무 힘들어지는데 네. IMF도 무서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전망치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IMF에서 저번 주에 내놨던 이제 경제 전망 수정 이제 1년에 몇 번 계속 수정을 해서 내는데요. 전망치 가장 최근 것을 보면 스토리는 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20원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럼 그 내가 누굴까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올해도 혼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가 조금 덜 잘 나가지만 잘 나갈 나라는 일본. 자, 그럼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권역들은 내년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벨트 단디매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올해 어쨌든 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 유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산 뭐 석유나 LNG 같은 거에 의존도가 높았던 게 유럽이기도 하고 워낙 물가 같은 게 많이 뛰어갔고 어쨌든 되게 힘들었던 게 유럽이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중국은 지금 뭐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되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그 와중에서 뭐 바이위구안 뭐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좀 아직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중국이고 한국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나머지 권역들도 지금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권역들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브릭스 권역이다 뭐 이런 권역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IMF의 얘기는 미국은 괜찮을 거고 일본은 올해 괜찮았던 게 내년까지 좀 갈 거고 하지만 나머지 부권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되게 약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 전 세계 뭐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4분의 1 좀 안 될 텐데 뭐 미국이 잘 나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이 안 좋은 나머지 권역이 안 좋은 거 하나 플러스 미국이 저렇게 혼자 잘 나가면 미국은 통화정책을 자국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원들이 중국 경제를 생각해서 금리 결정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국내가 그렇게 괜찮으면 미국은 내년에 생각보다 이제 고금리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장 최근에 뭐 서베이를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걸 보니까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생각보다 2분기 때보다 3분기 가장 최근 서베이가 미국이 연착륙할 거라는 경제 침체 없을 거라는 서베이 비중이 늘어났어요. 아니 되게 여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설문조사를 전쟁 발발 이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밖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생각보다는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버텨주니까 결국은 내년에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버틸 거다. 그리고 침체는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되게 미열을 살짝 앓고 나오는 정도.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 내가 미열을 겪었었나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바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나라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독일청청해버리면 나머지 나라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미국은 이제 원유도 순수출국이 된 지 꽤 됐고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잖아요. 네. 달러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참 부럽다. 올해 한 해 내내 했던 생각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간밤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말은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 물가를 유지하면서 재정은 좀 아껴 쓰는 정책을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더 이상 고금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 유지하다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2분기에는 미국이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내년 2분기 중에서도 저는 좀 특정하자면 늦은 2분기. 늦은 2분기? 네, 6월하고 7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미국이 금리 인하하려는 시그널 혹은 인하하는 움직임을 좀 뭐 지금 시나리오대로라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금융시장에 미국이 금리 한 번 정도 더 인상하는 거 정도는 다 환율 같은 거에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시나리오처럼 흘러가면 네. 그런 시나리오들은 대부분은 환율이나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그때까지 잘만 버티면 어떻게 이 어려운 국면을 잘 넘길 수 있는 아주 큰 자본 유출이나 환율의 굉장히 급격한 상승 없이 저희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전쟁이 이미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하나 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해지는 전쟁은 산유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국제경제에 지금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 국제경제, 아까 IMF 전망치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미칠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은 사실 클 거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뭐랑 배가 되냐면 미국의 독야청천과 배가가 되면 사실 생각보다 국제경제에 가지는 함의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오늘 사실 11시 화요일 날 11시에 되게 상큼한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상큼한 시간 맞죠? 11시. 네, 네. 맞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 그리고 아까 네. 첫 곡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곡이 첫 곡에 나와서 와서는 기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청취자분들의 기분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이 오시면은 여기 교수님 강의 듣고 싶다고 대학 졸업한 지 한 25년 정도 되신 분들이 그렇게들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회사 가야 돼서 들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우리 증시가 어려운 게 항상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16거래일 연속으로 내다 팔았어요. 네. 우리가 뭐 딱히 잘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돈값이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는데 네. 환율 더 갈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미국 통화 정책, 아까 추 기자님이랑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유가는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국채 금리는 최근 들어서 또 낮아지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는. 네. 근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환율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미국이 저 긴축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저희 이제 개전을 언제 했냐면 하마스랑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개전이 10월 7일 날 했는데 그때 마침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한 얘기들이 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요게 통화 정책이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얼르고 달랬었죠. 뭐 네. 얼르고 달래려고 했던 건 아닌 건데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교훈 삼아 봐야 될 게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제가 이 날짜를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날 아니에요? 네, 그게 전쟁 개전일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의 전쟁 네. 개전일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그때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드러나기 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일단 나고 그 전쟁이 러시아라는 아주 큰 산유국과 자원을 가진 나라, 큰 나라 사이의 전쟁이다 보니까 연준에서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원자재 가격 오르고 오일 가격 오르면서 결국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으로 갔던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시적인 완화적인 어떤 정책들,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이 두 번째 전쟁이 얼마나 벌어질지, 더 전선이 확대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아까 뭐 진행자께서도 바람해 주신 대로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국지전으로 끝나면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가장 전 세계 금융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연준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웃기 시작했으니까 스마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길어지거나 확전이 돼서 특히 이란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요거는 또 굉장히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중장기적 효과, 전 세계 경제를 이게 어떻게 옥죄는지를 봤던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준 의원들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유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봤던 것처럼 얘가 미국의 노동시장을 자극해서 임금을 올리고 이게 또 옮겨 붙는 거 아니야 서비스 네. 쪽으로. 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거든요. 연준의 긴축이. 그러면 물론 저는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이제까지 시장에 반영돼 있던 환율이라는 것의 어떤 움직임이 갑자기 더 안 좋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조금 두 번째 전쟁, 이 전쟁이 물론 첫 번째 전쟁도 끝나야겠지만 두 번째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고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하러 이스라엘에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희가 또 현장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